안녕하십니까, 이원근입니다. 자, 2015년 임용고시 합격 전략. 자, 전략 그러면은 이거 상당히 좀 전투적인 용어죠. 원래 이제 전쟁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 전략이라는 용어가 이게 국어학에 막 쓰이고 한 게 국어 교육에서 독서 전략 하고 그러면서 이게 쓰이기 시작했어요. 한 30년 이렇게 된 건데, 처음에는 이 용어를 들을 때 야, 너무 살벌하다, 무슨 전쟁 용어를 교육에서 쓰냐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전략이죠. 전쟁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임용고시라는 이런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잘 짜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략을 어떻게 잘 짜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임용고시의 승부. 그래서 올 1년을 어떻게 잘 마무리해 나가느냐.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교재에는 지금 임용고시에서 국어학에만 제가 한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국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문학 또 교육학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메타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메타 언어 알죠? 메타 언어. 나는 소년이다 그러면은 소년은 명으로 하면은 보이는 소년이다 그러면 보이는 소년 그랬을 때 이것은 대상 언어가 되고, 소년 그러면은 이것은 메타 언어가 되죠. 대상 언어를 메타 언어로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항상 대상화시켜서 보는 메타적인 방법을 쓰는 게 좋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 틀에 박힌 사고, 융통성 없는 사고, 이런 걸 가리키는 한자 성어가 있죠. 뭐예요? 각주구검이라든지 수주대토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 교주고설 들어봤어요? 교주고설? 국어 선생님이니까 이 정도는 들어봐야 되는데. 자, 이것은 이 교자는 아교 교자예요. 아교 교자. 아교로, 이건 기둥주자. 기둥에 붙인다는 거예요. 붙여서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고, 슬, 틀렸다. 검은 고. 검은 고를 기둥에 아교로 붙여두고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이 검은 고는 자꾸 현을 조율해 가면서 타야 되는 거죠. 딱 붙여놓고 타면 음이 바뀌질 않죠. 아주 융통성 없는 사고를 말해요. 자, 이것은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조나라하고 진나라하고 싸울 때 이야기인데, 이 조나라의 조사라는 아주 훌륭한 장수가 있었어요. 이 밑에 조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인데 조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똑똑하기는 한데 융통성이 없어. 책에 읽은 것 그대로만 해요. 그래서 조사가 죽을 때 자기 부인한테 유언을 했어요. 만일에 얘가 장수가 된다면 나라 말아먹을 놈이다. 절대 얘가 장수가 되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유언을 했어. 근데 진나라에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유언배를 펴뜨렸어. 당시 조나라에는 연파라는 훌륭한 대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유언배를 펴뜨렸는데, 연파가 대장군 되는 것은 무섭지 않다. 그러면 조괄이 되면은 진나라는 큰일이다. 이렇게 유언배를 쫙 펴뜨렸어요. 그러니까 조나라의 대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조괄을 막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인상여라는 아주 훌륭한 재상이 있었는데 안 됩니다. 이 조괄을 장소로 쓴다면 바로 교주고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병법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밀어붙이는 거지 살필 줄을 모릅니다. 이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해가는 건데, 상황이 변해가는 건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그대로 밀어붙이는 자입니다. 망합니다. 결국 조나라와 진나라의 싸움에서 조나라가 45만 명의 대장수가 그 군인이 다 죽었어요. 완전 몰살을 했어요. 그리고 망했어요. 그리고 조괄도 죽고. 장수 하나가 잘못되면 전 군대를, 지도자 하나가 잘못되면 지도자 하나가 지 고집대로 하고 불통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내 공부는 내 식이야, 내 방식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전략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1년 농사 망칠 수 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머리에 둘 것은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 옳은가, 항상 자기를 대상으로 삼아서 메타적인 방법으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별로 이게 공감하지 않는 눈치인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평생 살아가면서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중요한 거죠.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대상화해서 살펴나간다는 거. 내가 공부하고 있는 방법이 옳은가 늘 따져봐야 돼요. 매일매일 따져보고 시간 따져봐야 돼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옳을 거야 띡 하면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교재 첫 번째 보면 출제의 유형을 이해한다. 전부 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자, 들이다 공부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첫 번째는 출제의 유형을 잘 살펴서 대비를 한다. 자, 작년까지는 우리가 객관식이었죠. 객관식. 그래서 유형을 공부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올해 서답형으로 바뀌었어요. 서답형으로 바뀌니까 이것이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이렇게 돼서 작년에 제가 이 문제에 대비를 할 때 도대체 이 작자들이 논술형을 왜 끼워 넣는 거냐. 원래 논술 그러면 여기에는 주장이 들어가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들어가야 돼요. 학부 나와서 시험 대비하는 학생들이 자기 주장을 자신만의 논거로 댈 수 있는 그런 학생이 어디가 있는가. 학자도 아닌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일반적인 논술의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번 시험 다 보셔서 아시죠? 실제적인 사전적인 정의 논술은 아니죠. 그러면 이 논술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틀이 있어야 돼. 내가 논술은 어떻게 준비하겠다.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해야지. 그럼 열심히 망하는 거예요, 그게. 자, 이 논술형은 서술형의 다름 아니에요. 이 논술형은 논리적으로 그냥 서술을 해준다. 그러니까 서술형의 확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술형 문제를 한 두세 문제쯤 이어놓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내 주장을 내놓은 거로 이렇게 하면 이제 망하는 거야, 이건.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입형은 대체적으로 이번 시험에서 의문론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의문론은 기입형. 그러니까 우리가 딱 공부를 할 때도 이거 단답식으로 제시하기가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의문론을 공부할 때는 기입형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문론을 공부하면서 내가 논술형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거지. 자, 그래서 기입형은 의문론 문제가.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는 이제 형태, 통사론 문제가 일반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논술형 문제는 이게 막 섞어놨어요. 그래서 이 논술형 문제가 교육학 문제고, 국어 교육론 문제하고 또 문법 문제하고 이것들이 섞여놓고 문법에서 이제 중세국어, 이 훈민정음의 창조 원리 이게 들어갔죠.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이건 서술형 문제보다도 못해요. 이것만 놓고 보면, 그죠? 아주 단순한 그런 서술형 문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기입형은 아주 단답식 문제가 있고 짧은 서술형 문제 이 정도 들어가는데 이 서술형 문제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서술형을 두 가지 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 보고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판단했다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네, 다 똑같네 이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돼. 조금 더 파고들어서 분석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서술형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서술형에서 어떤 형식을 요구하는 것과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서술형 문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써야 되는 문제예요. 자, 14년 2교시 서술형 3번 보세요. 중세국어의 애와 애가 이중모음이었던 사실에 대해서, 자, 애와 애가 이중모음이었다. 우리 공부하면 지금은 이게 단모음이지만 중세 때는 이게 이중모음이었다는 거 다 알죠? 그래서 아이, 어이 읽었다는 거. 자,
이것을 이제 탐구 학습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교사가 이 에로 끝나는 단어들의 조사나 의미가 결합할 때 어떤 형태를 교체를 보이는지 주목하게 한다. 거기에 따라서 학생 스스로가 이것이 이중모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답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 자, 문제 보면은 탐구 과정에 따라 분석 내용 2와 3에 준하여. 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여기에 이제 밑줄을 쫙 긋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여기서 준하여 그랬거든. 준하여. 여기에 맞춰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해 다리 없도다 양한 다리라 불이 깊은 남간 뭐 이런 거하고 이번 사지에 따해디야. 2번만 일단 보겠습니다. 2번 보면은 부사격 조사 에 및 어 및 어와의 결합에서 체언 또는 영혼 어간이 단모음 이 또는 반모음 이로 끝나는 경우 잘 보세요. 부사격 조사하고 땡땡땡땡 경우 조사와 의미 형태는 반문의가 더해진 예와 여로 나타난다. 문장 유형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막대와 업대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자, 그러면은 3번 보세요. 3번도 어미 고와의 결합에서 영혼어간이 리얼 또는 반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그 다음에 행동한다는 사실을 통해 아니다. 견나는 경우 탈락된 형태로 오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네와 세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똑같죠? 똑같은 형태니까 1번을 기술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모범 답안을 이제 1번 여기에 맞춰서 쓰면, 자, 지금 주격조사 2와 서술격조사 이다의 2는 선행명사가 단모음 이 하고 여기에다가 예를 써줘야 돼요. 똑같이 2번과 똑같이 예 다리 또는 반모음 이 하고 얘를 또 가려놓고 써줘야 돼요. 불휘 로 끝나는 경우 자, 여기하고 지금 똑같이 맞췄죠. 끝나는 경우 자, 이가 생략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가 생략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똑같죠? 똑같은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예에 보면은 새와 그름에가 있죠. 새와 그름에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자, 이렇게 답안의 형식을 제시해 줬어요. 그러니까 2번, 3번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막 설명하다 보면 길게 보면 주격조사 이하고 설격조사 이다는 뒤에 앞에 이 2로 끝나게 되면은 이거 생략된다. 얼마든지 서술할 수 있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서술하지 말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형식을 갖춰서 써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올해 시험이 비교적 좀 쉬웠죠. 쉬운 것은 내 생각에 처음 서답형 문제가 이렇게 실시되니까 너무 난이도가 어려우면 변별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술형에서 4번, 5번 문제는 나름대로 변별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변별력 있는 문제에 의해서 결국은 결정이 돼요. 쉬운 문제는 다 비슷하게 이렇게 맞추고 점차가 크지 않지만 결국 결정적인 문제 하나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남들이 다 푸는 문제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의 흐름을 읽는다.
흐름 같은 거야. 뭐 선생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고 우리들은 선생님이 내주는 문제나 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길을 알고 가는 거다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가는 거 이건 또 다르죠. 뭐든지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문제들을 보면은 2012년도에는 뭐 통사론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의문론 문제가 조금 적고 그다음에 2013학년도에는 의문론 문제가 많고 형태 통사론 문제가 조금 적고 이런 그 흐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서다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아주 이제 표피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기서도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이전에 이제 그런 변동이 나타나는 것은 들어가는 선생님들 항상 똑같은 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문론 전공하신 분이 책임자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의문론이 조금 더 강화되고 형태 통사론 중심이 들어가면 조금 더 강화되고 그래요. 모든 게 흐름이 있죠. 그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자, 그래서 올해 유행을 보면은 지금 3페이지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걸 보면 2014년도에 보면 2013학년하고 비교해 보세요. 2003학년도에는 중세국어에서 형태통사론이 3문제나 나왔어요. 3문제나 나왔는데 올해는 이게 서술형 문제에서만 약간 나오고 안 나왔다는 거죠. 그것도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하기에 내년에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더 내겠죠. 이쪽에. 근데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야 중세국어 중요하지 않구나. 오늘 때려쳐. 혹시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출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분명히 중세국어 문제가 조금 더 나올 거다. 그리고 의문론의 기평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중세국어도 기평 문제를 얼마든지 많이 낼 수 있죠. 그런 단답식 문제들 이런 것들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자, 그 흐름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하는 말 개념 정리에 힘쓴다. 개념 모든 게 다 개념이죠. 그래서 어떻게 개념을 잡아 나갈 것이냐. 중요한 건 아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기초적인 사항들을 한번 쑥 훑고 넘어가면은 다시 그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근데 항상 문제는 개념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깊이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개념하고 연결시키고 또 다시 한번 개념하고 연결시키고 그래서 가장 중심은 기본서들을 여러분들이 한두 권씩 정해놓고 있어야 돼요. 자, 의문론을 할 때 내가 뭐 현대국어 의문론으로 기초를 잡는다. 그러면 그것을 굉장히 반복해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뭐 소리와 발음으로 잡는다. 그러면 소리와 발음 계속해서. 그 다음에 통사론 같은 경우는 뭐 표준국어 문법론 이게 가장 기본적인데 나는 그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기본서 아니면은 국어 문법론이다. 그러면 국어 문법론 이것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반복해서 다지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 2014년 2교시 기평 5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 문제죠. 여기 문제가 2개 나왔는데 불려우하고 꽃잎. 자, 불려우가 불려우가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불여우가 되는 거. 자, 꽃잎이 꽃잎이 되고 이것이 꽃잎이 되고 꽃잎이 되고.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 자, A, B, C, D, E. A와 D, 그 다음에 C, D, E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음원 변동하다 보면은 이 분류 같은 경우 여기서는 니은 첨가죠. 자, 여기서도 꽃잎이 잎이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니은 첨가. 근데 학구 문법에 따르면 여기서 불여우가 니은이 리을이 되는 건 앞에 리을 때문에 되는 유음하죠. 이것은
유음하. 자, 이것은 티읕이 디귿으로, 피읍이 비읍으로 됐으니까 음절 끝소리 규칙이죠. 자, 음절 끝소리, 음절말 규칙, 음절 끝소리. 그 다음에 꽃잎이 디귿이 니은으로 했으니까 이것은 비음하죠. 자, 비음하. 자, 그래서 이것은 쉽게 찾을 수 있죠. 니은첨과 네개는 첨가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음하, 음절 끝소리, 비음하. 이 셋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뭐예요? 교체죠. 교체. 자,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교체다. 그런데 문법서에 따라서 교체하기도 하고 대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떤 것을 쓰든지 맞아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냐? 공부를 이제 조금 깊이 한 분들이라면 여기서 이 음운 변동을 나누는 것들이 교과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7차 교육 과정에서는 7차에서는 교체, 그다음에 동화, 그다음에 축약, 탈락, 첨가. 이렇게 5개로 이렇게 나누죠. 그다음에 지학사. 자, 옛날에는 그냥 문법 교과서를 하나만 했으니까 참 편한데 지금은 이제 거민정 교과서가 4개나 있는 거죠. 이거 다 해야 되니까 좀 어렵죠. 그리고 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냥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 근데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면 나머지는 비슷한 거고 거기 문제에서 문제가 나와요. 이번 지학사 의미론 문제에서 다이어의 반이어 나왔죠. 이거 하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거기 있는 학습탐구 문제는 다 풀어봐야 돼요. 이번에 나왔는데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 안전하게 내려고 하거든. 아주 엉뚱한 것들,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런 것들은 안 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지학사는 이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천재에서는 이게 좀 달라져요. 교체, 동화가 빠져요. 동화가 빠지고 축약, 탈락, 첨가. 자, 그러니까 이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조금 헤맸을 수가 있어요. 야, 이 3가지를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냐? 이게 다 이제 변동이고 하나는 교체인데 음절 끝소리 기축은 교체고 나머지는 동화죠. 근데 이걸 어떻게 지금 합치느냐? 애매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했으면 아마 어려움이 없었겠죠. 자, 교체, 축약, 탈락, 첨가. 그 다음에 비상에서는 교체 대신에 대치란 말을 써요. 대치, 축약, 탈락, 첨가, 그 다음에 미래 N. 자, 그러니까 지금 동화를 집어 넣는 경우가 있고 안 넣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이런 일이 생기죠? 동화는 과정에 충실한 거예요. 과정. 교체는 결과에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만 놓고 보면 동화되어 가지고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은 교체에 속해요. 교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비음 하나, 또 유음 하나, 음절 끝소리 이것도 결과 놓고 보면은 다 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잡혀 있는 사람은 고민할 게 별로 없는데 이것만 가지고 쭉 했다고 그러면 야, 이거 어디다 집어내야 돼? 이거 따로따로 다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항상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도 이제 그 학습 탐구 문제들, 아까 다이어 같은 거 이런 것도 지학사에서는 가다 하고 벗다가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벗다가 나왔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야 된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이 뭐냐? 개념 4페이지에 가면 가장 기본적인 거다. 기본적인 상식, 원리.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책, 이것은 일반적으로 규범 문법이 되는 거예요. 학교 문법 교과서. 그다음에 이제 문법 교과서 앞에 말한 저 5가지 이것을 이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전체적으로 뭐가 중요한 건가, 뭘 선생님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현대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까지
별로 공부를 내가 깊이 안 했다 하는 사람들은 제가 알려주는 책들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현대국어에서는 표준국어 문법론, 뭐 요즘 학교 문법론이 대세는 어쩌나 해도 내가 선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제일 친절한 책이 남기심 선생하고 고영건 선생의 이 표준국어 문법론이에요. 왜냐하면 남기심이 내 지도 교수거든. 정말 아주 깔끔한 분이에요. 이 설명이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깔끔해요. 그래서 표준국어 문법론으로 정리를 하면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 문법론, 이제 우리말 문법론은 고영건 선생이 남기심 선생하고 이제 분리돼서 구봉환 선생하고 이렇게 쓴 책이죠. 그래서 좀 깔끔하지 못해. 깔끔하지 못하는데 여기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책이 예문 같은 것들 또 이런 것들이 많아서 문제 나오면은 여기에 걸리든지 여기에 걸리든지 해요. 근데 이걸 먼저 보지 말고 이걸 먼저 봐요. 왜냐하면 이건 조금 난삽한 데가 있어. 그래서 이걸로 먼저 틀을 잡고 이것을 공부하면 훨씬 쉬워요. 고영건 선생. 그 다음에 좀 쉽게 쓰는 게 이제 골고루 의문론까지 다 포함해서 쓰는 이관규 선생의 학교 문법론.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풀어서 쓴 책으로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임지룡 선생 외에 여러 사람들이 쓴 거 있죠. 이 정도 읽으면은 대체적으로 형태 통사로는 좀 틀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론에서 현대국어 문법 의문론, 이문교 선생님 책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읽기 쉬우면서 이것과 견해가 달라서 개념을 잡기 좋은 책이 소리와 발음이에요. 방통대에서 나온 소리와 발음. 김성규 선생이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쓴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설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신지영 선생이 쓴 우리말 소리 책에 이 정도 책이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국어라서는 반드시 해야 될 표준국어 문법론, 고영건 선생님 책, 뭐 이거 안 읽어본 사람 없죠.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잘 설명해 놓은 책이 중세국어 문법의 이해. 이 책만 읽으면은 이 책에서 중세국어에서 쟁점이 되는 것들이 왜 그런 쟁점이 있는지 그걸 좀 알기 어려운데 이 책을 읽으면 그 뿌리를 좀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말 중세문법에서 쟁점들은 주로 이승영 선생하고 허웅 선생하고의 그런 논쟁이었는데 이것을 좀 허웅 선생의 입장에서 중세문법을 좀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교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안병희 선생이 방통대에 쓴 거 중세국어 연습, 안병희 선생 외에. 그 다음에 국어사. 조금 우리 이제 국어 학사에서 학계에서 좀 안타까운 게 이기문 선생의 국어사를 넘어서는 책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 근데 이것을 방통대 본으로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이 정도 책들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이렇게 다질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념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참 좋은데 실제 문제를 보면 그걸로는 다 안 풀린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걸 잘 보여주는 문제가 작년 논술 문제예요. 2차 문제예요. 2차 문제. 자, 기본적인 개념을 세부적인 지식으로 확장한다. 자, 네 번째는 개념을 세부적 지식으로 확장한다. 그래서
한 1, 2월 달 기본 개념을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것을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개념으로 돌아오고. 자, 3번 보면 어미의 종류와 쓰임을 알고 이와 관련한 문법적 특성을 파악한다 라는 학습 목표로 수업을 하고자 한다. 조건에 따라 한 표현을 글로 논술을 하시오. 이게 논술이 아니라 쭉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번에는 논술 문제가 국어 교육론하고 겹쳐져서 나와서 조금 나왔지만 문법만 따로 나온다면 이 문제처럼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서 시작해가지고 아주 세부적인 것으로 이게 쫙 확대를 시켜놨거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문제예요. 자, 첫 번째 보면 뭐 이건 문제 푸는 시간이 아니니까 문제 푸는 방식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태 날 유하야 법을 이라 시리라 사이다 에서부터 아참이든 또 나제인 있고 세존실력으로 다위에 하샨 이러한 중세국어 예문들이 나왔죠. 근데 1번이 뭐냐면 이거 딴 데 읽었구나. 지금 그게 아니고 어때 부태라 하나니까 거긴데 어때 부태라 하나니까 그 뜻을 이루셔 이 부분이에요. 다시 그래서 국어의 종결 어미를 종결법에 따라 하위 분류하고 각각 의의를 가히 미추치 부분에서 찾았을 것. 그러면은 국어의 종결은 종결법. 자, 어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미 그러면은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우리가 이제 문법을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체계는 다 알고 있죠. 자, 어말 어미는 다시 종결 어미, 전성 어미, 연결 어미. 여기서는 이 어말 어미에서 종결, 전성, 연결을 세 개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갖고 있느냐. 근데 여기서 예문을 줬죠. 그러면 이게 세부적인 데까지 다 확장이 됐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종결 어미에서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 이 5개를 알고 있는데 이것을 중세국어에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 부태라 하나니까 그러면 1번 같은 거는 하나니까 그 뜻을 이러시오 말해주세요. 명령이죠. 얻어 보고려 명령. 그 다음에 정토의 한 대가 나사이다 그러면 청유. 뭐 자고 가져 청유죠. 자, 그리고 명령 청유 나왔어요. 내 신한다 아니 한한다 의문이죠. 그다음 어디리 가려 의문. 되할시오 되할시오 감탄이에요. 전호라 평서. 그래서 이 종결법 5개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는 것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예문이 뭐냐면 나의 자료를 바탕으로 중세국어 전성어미의 특징을 정할 것. 중세국어 전성어미의 특징을 서술할 것. 자, 전성어미 그러면은 명사형이 있고 관형사형이 있죠. 자, 명사형,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부사형 어미를 집어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것은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7차 교육 과정에서도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넣어내라 어째라 이런 말 없어요. 두 가지만 딱 제시했어요. 근데 이것도 현대국어가 아니고 중세국어니까 이 중세국어에서 명사형 어미의 특징. 지금은 음이나 기지만 그때는 뭐가 들어가요? 옴이나 um이 들어가죠. 이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말옴. 근데 거기만 써주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보면은 불이 깊은 남간 바람이 아니 밀세.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있는데 이것은 현대국어와 같은 거죠. 불이 깊은 남간. 근데 유화진려 하시나로 그러면 이것은 이 관형사형 어미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거죠. 명사적 용법으로. 이거 현대국어가 다른 점이죠. 자, 그 세부적인 시지까지 확장돼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세국어에서 관형사형 어미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다의 자료를 바탕으로 라의 교사가 학생 1과 학생 2의 질문에 대해 각각 답할 내용을 서술할 것. 자, 학생이 지금 뭐라고 물었어요? 지만이 우리가 지만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등적 연결음이죠. 역접을 나타내는 대등적 연결음이. 자,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대등적 의미, 양보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종속절 의미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문법적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교사가 대답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단 연결음이 하위 분류의 통사적 근거를 제시할 것. 통사적 근거. 자, 통사적 근거가 뭐냐? 이 예문을 가지고 찾아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등적 연결음이는 이렇게 역접이나 순접이나 선택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대칭성이 있고 교우성이 있죠. 대칭성, 교우성을 말한다면 그것은 통사적인 그런 특징이라기보다는 의미론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다 그거 쓰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다고 이거 쓰면 안 돼. 여기서 조건에 맞춰 써야 돼요. 통사적 특징. 통사적 특징이 뭐냐? 이것은 선행절이 후행절 속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예를 이제 1, 2번에서 알 수가 있죠. 설탕은 물에 잘 녹지만 기름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 했을 때 물에 잘 녹지만 대조죠. 대조. 대등절일 때는 설탕은 물에 잘 녹지만 후행절 속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양보일 때는 연주회가 끝났지만 관객들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럴 때는 관객들은 연주회가 끝났지만 이동이 되죠. 선행절이 후행절 속으로 이동이 돼. 자, 그래서 통사적 특징, 선행절이 후행절 속으로 이동을 한다. 하나 써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몹시 피곤했지만 끝까지 남아서 일을 마쳤다. 몹시 피곤했지만 나는 끝까지 남아서 일을 마쳤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3과 4를 보면은 설탕은 물에 잘 녹지만 기름에 잘 녹지 않는다. 대등절일 때는 이 설탕이 후행절 속으로 이동이 안 돼요. 선행절의 주어가 이동이 안 돼. 후행절로. 그런데 양보일 때는 나는 몹시 피곤했지만 나는 하고 이 나는이 뒤로 이동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통사적 특징. 선행절 전체가 샥 이동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행절의 주어가 후행절의 주어로 이동할 수 있는데 대등절일 때는 안 된다. 이게 이제 통사적 특징이죠.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학생의 질문이 또 뭐였냐면 태워 먹다에서의 어를 보조적 연결음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예로 5번이 있어요. 그런 부주의에서 더러 솥을 태워 먹었다. 그러면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결합돼서 동작상의 의미를 낳거나 양태성의 의미를 가질 때 이 보조용언이 하는 일이 그거죠. 동작상이나 양태성, 화자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 자, 그런데 두 개가 결합됐을 때 보조용언을 빼도 문제가 안 되죠. 그것이 니은이죠. 그는 부주의에서 솥을 태웠다. 먹었다가 빠져도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렇지만 보조용언만 들어가고 본용언이 빠져버리면 안 되죠. 그는 부주의에서 더러 솥을 먹었다. 불가사리도 아니고. 자, 이럴 때는 안 된다는 거. 자, 이것들이 이제 보조용언이 가지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예문에 적용할 수 있느냐, 세부적인 지식까지. 그런데 정말 세부적인 지식이 그 다음 예문이에요. 마 예문이에요. 보면은 4번 보면 마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1, 6에 쓰인 연결음이 러고와 러의 문법적 제약을 비교할 것. 단 장차 어떤 행동을 하려는 주어의 의도나 목적의 의미로 쓰일 때로 한정함. 자, 우리가 연결음이 공부할 때 러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의도죠. 근데 려고하고 러를 합쳐서 의도나 목적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려고가 의도고 러는 목적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 목적의 의미가 뭐냐? 일반적으로 의도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목적이냐 이것까지는 우리가 깊이 안 하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무슨 목적으로 쓰였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다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예문을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문을 보면 이 공통점으로 마의 1, 2에서는 참 쉬워요. 나는 과일을 사려고 시장에 갔다. 나는 과일을 사려고 동생이 시장에 갔다. 이게 려고나 러나 다 주어가 동일해야 돼요. 주어가 동일하지 않으면 비문이 되죠. 1의 니은이나 그 다음에 2의 니은. 나는 과일을 사러 동생이 시장에 갔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게 동일 주어 제약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공통적인 그런 제약으로 동일 주어 제약이 있다. 이런 것은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3과 4번 보면
사냥꾼은 노루를 잡으려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사냥꾼은 노루를 잡으려고 조용히 주위를 살폈다. 다 돼요. 그런데 4번 같은 경우 사냥꾼은 노루를 잡으러 숲속으로 들어갔다. 사냥꾼은 노루를 잡으러 조용히 주위를 살폈다. 이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비슷한데 왜 안 되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목적을 나타낼 때 르를 쓴다. 그러면은 세부적인 지식은 이 지문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가다가 숲속으로 들어갔다는 데는데 조용히 주위를 살폈다. 이건 안 돼요. 즉 이 말은 려고는 이동동사나 아니나 다 가능하지만 르는 이동동사하고만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이동의 목적이에요. 이동의 목적을 가지는 동사하고만 결합한다. 알겠죠? 뒤에 나오는 동사가 이동의 목적을 가져야 된다. 이동. 자, 그래서 이 지문을 보고 그것을 끄집어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은 좀 쉬운 거죠. 밥 먹으려고 식당에 갔다. 밥 먹으려고 우리 집에 왔느냐. 근데 밥 먹으려고 우리 집에 와라. 밥 먹으려고 식당에 가자. 이것은 명령과 청유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목적일 때는 밥 먹으러 우리 집에 와라. 밥 먹으러 식당에 가자.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뒤에 이제 정결법에 따른 그런 제약이 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런 러가 목적을 나타낸다. 그런데 어떤 문법책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동동사하고만 쓰이는 거다. 이런 것까지는 안 나와 있거든. 근데 이게 목적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지문을 보고 이것을 확대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5번째, 이론과 예문을 연관짓는다. 이것은 앞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현대국어도 마찬가지고 특히 중세국어는 기본적인 그런 예문들, 적어도 표준 중세국어 문법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 그 다음에 뭐 두시연의, 그 다음에 월인청강지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자꾸 읽으면서 스스로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뭐 2006년 14번 보면 그런 예문들이 나와 있죠. 중세국어 격조사를 이해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다. 세 종류로 분류하여. 그랬을 때 여기서 이 주격, 관형격, 처소의 부사격 이런 것들을 모를 사람들은 없죠. 자, 주격은 부텨 이 날 위하여. 그러니까 부태가 아니고 그때 당시 읽으면은 부텨 이가 되죠. 주격.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 불휘 깊은 난간, 불후이, 불후이 해서 이 주격조사가 생략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형격에서는 3번 같은 세존 실력으로, 자, 존칭의 대상일 때 시옷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사람의 애가 붙었죠. 사람의, 사람의 뜻을. 3번, 4번은 관형격이 되고 2번과 5번은 부사격인데 이 관형격이 부사격으로 처소의 부사격으로 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특이 척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참 비오던 또 나조해 닉고 이 집의 자리하시네. 집의. 자, 이런 문제들을 보면 끊임없이 예문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문 따로 이론 따로 이렇게 공부하면 뒤에 고생하기 쉽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서답형 문제니까 논리적인 서술 능력을 기른다. 논리적 서술 능력. 근데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문제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출제하고 계속 써보는 건데 이걸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글을 다른 사람이 읽게 하는 거예요. 동료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스터디를 권하는 거예요. 스터디하면서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혼자 잘났다고 공부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항상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메타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 다음에 자기 혼자 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해 주는 것을 즐겨야 돼요. 근데 남들이 나를 비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비판을 받아들인다는 거. 자,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죠. 한 사람만 받아들이면 4천만이 행복한데 한 사람이 불통이니까 4천만이 불행해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비판을 계속 이렇게 받아들여야 자기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계속 써봐야 돼요. 서답형이니까 머릿속에 다 있어요. 작년에도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은 선생님 다 알긴 아는데 안 써지네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알긴 아는데 이거 없어요. 모르는 거라고. 계속 써보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략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길을 가려면 지도가 있어야 되죠. 지도 없이 가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전략, 지도를 제시하려고 했는데 좀 이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1년 동안 제 강의를 어떻게 하는가 이것만 소개하고 마실게요. 일단 1, 2월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폭넓게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책들에서 좀 뽑고 이런 걸로 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1, 2개월 동안 하고 3월부터 6월까지는 이 책들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다 그냥 뽑았어요. 다 뽑아가지고 비교하면서 볼 거예요.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하면 여기 있는 책들을 거의 다 한번 쫙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책 하나를 그냥 쭉 보는 게 아니고 각각 모아서 한 주제별로 표준 중세 국어에서는 어떻게 말했고 뭐 국어학 연습에서는 중세국어 연습에서는 어떻게 말했고 하는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깊이 들어가는 것을 4개월 동안 할 겁니다. 그래서 3, 4, 5, 5, 6, 그다음에 7, 8 이때는 이걸 다시 이제 모아가지고 기본 개념과 핵심 내용을 한꺼번에 쭉 서술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여러분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나는 기본이 좀 약하다 그러면 1개월 들으면 되고 나는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3, 4, 5, 6 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얘만큼 했으니까 마지막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7, 8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9, 10, 11 이때는 영역별 문제하고 실전 문제를 이렇게 풀면서 자기 서술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좋은 자신만의 전략, 자신만의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년 임용고시에는 꼭 다 합격하기를 바라요. 수고하셨습니다.